48억에도 어렵겠습니다. 20억이 곤막했는데도 안 팔리다니. 하누리 궁전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됐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솔직히 어렵겠습니다. 중개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48억.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그의 한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손이 들들 떨렸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이 집에 55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소라던 그곳,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집. 그런데 지금 아무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매달 680만 원씩 빠져나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세입자는 6개월 만에 도망쳤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말만 남기고요.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며 새벽마다 기계를 돌렸습니다. 기름 냄새 속에서 허리 펴지 못하고 모은 돈 55억. 월세로 매달 2,500만 원은 들어올 거라 계산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유럽 여행도 다니고 병원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 부부를 엄청난 쓰나미로 덮쳤습니다. 13억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타오고 저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꿉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 통장은 끝없이 내려가는 꿈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속은 게 가격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곰팡이는 계속 퍼졌고 아내의 두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컨설턴트는 관리비가 15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왜 시세는 1년 만에 15억이나 폭락한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함정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 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제 얘기를 꺼내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만큼은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이름은 최진우입니다. 30년간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으면 아내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오늘 거래처 납품 있죠?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창밖을 보면 동네가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인쇄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차들이 많지 않은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쇄소 문을 열면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년을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지만 그게 바로 제 일터의 향기였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계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인쇄기 상태를 확인하고 잉크 잔량을 체크하고 오늘 작업할 용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보통 명함 인쇄였습니다. 어느 회사 영업팀장님이 부탁한 명함 500장이었습니다. 납기일은 오후 3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확인하고 인쇄기에 용지를 세팅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익숙한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명함 작업이 끝나면 전단지 주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맡긴 전단지 3,000장. 진우 씨, 이번 주말까지만 부탁해요. 주말에 전단지 돌려야 해서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손에는 늘 잉크가 묻었습니다. 아무리 장갑을 껴도 손톱 사이로 검은 잉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손을 씻어도 손톱 밑 잉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쇄업자의 숙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와 줬습니다. 인쇄소 한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일 많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책자 제본도 해야 해. 좀 바쁠 것 같아.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요즘 허리도 안 좋잖아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책자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학원에 교재 500부를 인쇄하고 제본해야 했습니다. 인쇄가 끝나면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정리하고 제본기로 묶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해야 했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면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납기 일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거래처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공장에 나와서 제본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큰애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았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작은애도 시어머니랑 잘 지낸대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함께 일하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기계를 끄고 공장을 정리하고 내일 작업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잉크가 묻어 있었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손을 비누로 여러 번 씻어도 손톱 밑 잉크는 그대로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만족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오래 들어서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시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년간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아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아들. 목이 메었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납품 주문이 들어오면 밤샘 작업도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인쇄기를 돌리고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다시 일어나 일했습니다.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작은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공장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단골 거래처들이 있었고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성수기에는 여전히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종이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요. 아내는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쇄소 일이 다 무거운 걸 들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인데요. 그날 이후로 일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1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습니다. 무거운 종이 뭉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명암 디자인을 확인할 때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인쇄물에 오타가 있는지 검수할 때도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몸이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요. 허리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하고 더 무리하면 몸 망가져요. 저도 사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아쉬웠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공장인데 이렇게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이제 쉬어야 해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은퇴하기로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인쇄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설비도 괜찮고 거래처도 있으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협상 끝에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28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처리하느라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날 공장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간 제 땀과 열정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잉크 자국, 기계 돌아가는 소리, 용지 냄새.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제가 공장에게 말했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쇄소 매각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도 팔기로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3억도 안 했는데 그동안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9억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우리 부부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팔기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평생 조금씩 모아둔 예금까지 합쳤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 떼어서 저축하고 명절 보너스 받으면 통장에 넣고 그렇게 쌓인 돈이 8억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손에 쥔 돈은 총 55억이었습니다. 인쇄소 매각 28억, 아파트 매각 19억, 예금 8억을 합친 금액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돈을 가지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연 2%라고 쳐도 1년에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부부 둘이 살기에는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더 줄어듭니다. 주변에서 여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 건물을 사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인쇄소만 했지 건물이나 땅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부동산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여러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게 바로 시그니엘 레지던스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안에 있고 전망도 끝내주고 시설도 호텔급이라고 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까지가 주거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다고 했습니다. 컨설턴트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월세 수익률이 아주 좋다고 한 달에 2,500만 원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세입자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월세 2,500만 원에서 관리비 150만 원 빼면 2,3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억 8천만 원이고 관리비 빼면 순수익이 2억 정도 남겠습니다. 우리 부부 연금 3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살자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서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월세 수익이 이만큼 나온다고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결국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는 제 말이 마음에 와닿았나 봅니다. 우리 둘 다 그 화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일단 사고 나서 기정사실로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는 중요한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안 열린다는 것,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 관리비가 훨씬 더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체험 숙박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입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 화려한 전망과 월세 수익률만 봤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넘어갔습니다. 전문가가 다 확인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이 기억납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55억이라는 거금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앞으로 편하게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입자 들어오면 여행부터 가자고,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웃던 날이 될 줄은요.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들뜬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하늘 위에서 산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들도 와,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컨시어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우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높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집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이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저 아래로 빌딩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기저기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고급스러운 욕실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창문들도 확인해 봤는데 전부 똑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됐다고, 대신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라니요? 저는 평생 창문 열고 바람 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짐도 다 들어왔으니까요.
며칠 지나니까 그 답답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기계로 정화된 공기가 들어오지만 자연 바람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 바람이 그리웠습니다. 아내도 같은 불편함을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여보,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공기청정기를 2대나 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리할 때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생선을 구웠는데 냄새가 사흘을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기계식 환기로는 냄새를 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풍기를 최대한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중에 냄새 강한 요리는 아예 안 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습기도 문제였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습기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습기를 돌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김이 서려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관리비가 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연금을 다 합쳐도 350만 원인데 관리비가 그 2배입니다.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우리 둘 다 한참을 말없이 고지서만 들여다봤습니다. 컨설턴트는 관리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4배가 넘게 나온 겁니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고 건물 유지 보수비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월세를 2,500만 원 받아도 관리비 680만 원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8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떼면 더 줄어듭니다. 처음 계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매일 장 보고 올라갈 때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갈아타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게 무릎에 무리가 갔나 봅니다. 어느 날은 주차장에서 집까지 올라오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로 현상이었습니다. 바깥은 춥고 안은 따뜻하니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창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겁니다. 겨울철이면 유리창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그 물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몇 주 지나니 벽지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틀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억짜리 집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샀습니다. 제습기도 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습기가 계속 쌓이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썼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자꾸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걸 고층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너무 높이 떨어진 곳에서 살면 기압 변화, 미세한 건물 흔들림 등으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강풍이 부는 날에는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흔들림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바람 소리도 무서웠습니다. 밤에 창밖에서 괴성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배달 기사가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서 직접 1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로비까지 내려가야 한다니요. 엘리베이터를 두세 번 갈아타며 내려가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물론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즉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식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살 곳이 아니라 전시장 같은 곳이라는 걸요. 화려한 전망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열 수 없는 집, 신선한 공기를 직접 마실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수십억을 주고 산 것은 화려한 뷰였지만 맑은 공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살기엔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처음 계획대로 월세를 받아서 다른 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연락했습니다. 월세 2,500만 원에 보증금 3억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중개인들은 괜찮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세입자가 나타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이밍이 안 맞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요즘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리비만 2,0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연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은행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물쓰듯 빠져나가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곧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4달째 되던 날 중개인이 제안했습니다. 월세를 2,200만 원으로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정도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계속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가격을 낮추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사업가라는 분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집을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든다며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손을 꼭 잡고 다행이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온 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매달 2,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관리비 내고도 1,500만 원 정도는 남겠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문이 안 열려서 너무 답답하다고, 엘리베이터 갈아타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2달째에도 같은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안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더 설치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달째 세입자가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항의했습니다. 제습기를 돌려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벽지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때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6달째 되던 날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6달치 월세였습니다. 월세 2,20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니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낸 관리비가 68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니 4,080만 원입니다. 실제로 남은 건 9,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집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2천만 원으로 낮춰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인들도 난감해했습니다. 한 중개인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초고층 오피스텔을 잘 안 찾는다고, 실제로 살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속 비워두면 매달 650만 원씩 관리비만 나가는데 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4달째, 5달째가 지나갔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은행 예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외출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10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55억에 샀으니 50억 정도면 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55억에 샀으니 조금 손해보더라도 53억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위치면 수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달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좋은 매물이니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가격을 50억으로 낮췄습니다. 5억을 깎는 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50억으로 낮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가끔 왔지만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왔던 사람들도 대충 둘러보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4달째 접어들면서 중개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매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가격이 높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초고층 레지던스가 잘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 중개인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 후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창문도 안 열리고 관리비도 비싸서 꺼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여러 번 갈아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집을 살 돈이 없고 돈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불편해서 안 산다는 거잖아요. 6달째 처음으로 진지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집을 정리하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분이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집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전망을 보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창문 쪽으로 가시더니 손잡이를 잡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열립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왜 창문이 안 열리냐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고정돼 있다고, 대신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살 곳이 아니라 전시장 같다고, 사람이 생활하기엔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도 비슷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이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자는 아예 대놓고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45억이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억을 깎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손해잖아요. 8달째 가격을 48억으로 또 낮췄습니다. 7억 손해를 보는 건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급매라는 광고를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개인들도 이제는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팔기 힘든 물건이라는 걸 다들 아는 거였습니다. 어떤 중개인은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격대 집을 살 사람들은 다른 좋은 물건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굳이 불편한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같은 돈이면 훨씬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창문도 활짝 열리고 관리비도 훨씬 저렴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왜 그걸 미리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리비로만 거의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47억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그제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알아본다는 분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조정은 안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깎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이 오가고 결국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47억에 팔기로 한 겁니다. 계약금을 받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잔금을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중개 수수료, 세금, 각종 비용을 제하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43억 정도였습니다. 55억으로 시작해서 43억을 받았으니 12억 손해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낸 관리비 8천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13억이 증발한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4분의 1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 전망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43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중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활짝 열렸고
관리비는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바람이요. 너무나 소중한 게 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뒀습니다.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우리 연금이랑 합치면 검소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거의 안 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저도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70세에 와서 당뇨라니요? 이것도 다 그 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을 움켜쥐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밤새 치료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야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생긴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밝고 건강하게 살던 아내가 이 지경이 된 거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지만 아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식사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딸아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그때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세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아이만 잠깐 들렀다 갔고 아들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 저녁에 아내와 둘이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을 먹지만 예전보다는 밝아졌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식들과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옵니다. 아들도 명절에는 얼굴을 비춰줍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단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월세 수익률만 보고
관리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컨설턴트는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6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호텔급 서비스,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모두 포함되니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익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관리비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리고 공실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세입자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23개월은 비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실제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체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체험 숙박이라도 해봤다면 창문이 안 열린다는 것, 환기가 안 된다는 것,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전망에만 눈이 멀었던 겁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최소 며칠은 그 동네에서 묵어보는 게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확인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느낌을 받아봐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후기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공실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월세 2,500만 원짜리 집을 빌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창문도 안 열리고 관리비도 비싼 곳을요. 하지만 저는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1년 가까이 공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실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격이 떨어질 때 빠르게 손절하지 못한 겁니다. 53억에 내놨을 때 팔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50억으로 낮추고 48억으로 낮추고 결국 4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손실만 키운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 타이밍입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게 두렵지만 더 큰 손실을 막으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10% 손해를 보고 파는 게 30%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실수는 월세를 낮춰서 세입자를 구할지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겁니다.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월세를 1,500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하면 그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이 10억 원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실을 선택했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매달 650만 원씩 잃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봤으니까요. 초고층 레지던스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문이 안 열려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고 기계식 환기만으로는 습기 조절이 안 돼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요리 냄새가 며칠을 가고 배달 음식을 받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강풍이 불면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고층 증후군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밀폐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그니엘은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건수가 단 4건 뿐이었다고 합니다. 88억에 거래되던 집이 73억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제 경우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8장 마무리 메시지. 지금 저희 부부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43억 중 일부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고 나머지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전망은 없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를 널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특히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숫자만 보지 마세요. 월세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 관리비가 얼마인지, 공실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관리비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년치 평균을 내서 계산해 보세요. 겨울과 여름의 관리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며칠 묵어보세요. 체험 숙박을 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후기라도 찾아보세요. 화려한 사진과 현실은 다릅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건 아닙니다. 전문가를 만나세요. 하지만 그 전문가가 누구 편인지 확인하세요. 컨설턴트는 집을 팔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인 재무 설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돈을 주고라도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게 나중에 수억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자식들이 말렸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젊은 세대가 오히려 최신 정보를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더 능숙합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세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전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저처럼 13억을 날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 궁전보다 땅을 딛고 사는 평범한 집이 더 소중합니다. 비싼 관리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곳, 그게 진짜 집입니다. 진짜 행복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평온함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13억을 잃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저 같은 나이대 지인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